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이라는 무대에서 수행해야 하는 배역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역할을 맡는다고 지금 우리가 맡은 역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걸 구조라고 하는 거겠죠. 좋은 역할이 좀 더 많고 안 좋은 역할은 좀 더 적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빈곤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들도 그 역할을 맡기 싫었을 겁니다. 개인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동원돼야 하는 배우가 너무 많습니다. 구조의 원인은 설계, 즉 정치에 있을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저들은 혹은 우리는 왜 빈곤할까? 빈곤이 뭘까? 빈곤이라는 역할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빈곤 자체보다 더 비극인 건 이런 고민의 결말이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소장입니다. 개마고원에서 최근에 나온 빈곤을 보는 눈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곧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이런 거 저런 것들 둘러보다가 빈곤을 보는 눈이라는 책 발견하고는 꼭 모시고 싶어서 출판사 통해서 이렇게 연락드리고 섭외했습니다. 평소에 저도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토픽을, 그런 주제를 다뤄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갔고요.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예. 이 선생님의 그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젊으셨을 시절에요. 아주 이채로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네. 사실은 그 당시 한국의 사회과학도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었을 때인데 네. 당시 그 도시인류학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남미의 그 빈민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무렵에 우연히 우리나라 그 경기도 시흥군에 네. 그 철거민들이 세운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 이주 과정을 이제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보통 인류학에서는 몇 개월 그 들어가서 참여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이 인류학.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몇 개월 이제 가서 그 인터뷰를 할 요량으로 들어갔다가 네. 논문 쓰기를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만약 우리 얘기를 당신한테 해주면 그래서 그게 논문이 되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거냐. 그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 사람들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글을 쓴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재정구 선생님, 뭐 정의루 신부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에 그 목동 철거 투쟁이 터지면서 이제 그 소위 빈민 운동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소가 필요하겠다.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도시 빈민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쭉 거기에서 일을 했죠. 거기서 한 25년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빈곤이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개념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정의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려면 네. 대개 이제 소득이나 네. 소비나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정의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또는 가구를 네. 이제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빈곤 현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소득이 적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다. 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돼서 주거라든지 또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교육 등등의 측면에서 그 사회에서 누려야 할 그러한 기준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경우를 총칭해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의하는 예. 이제 빈곤층은 그 이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예. 그 최저 생계비에 이제 못 미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네. 그런 그 저소득층이 실제로 이제 주거에 있어서는 예. 적절한 주거 수준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새는 과거와 같은 집단적인 그 빈민촌이 많이 사라졌죠. 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대신 이제 그 공공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더 많은 수는 보이지 않게 예를 들면 지하 셋방에 산다든지 아니면 그 소위 비닐하우스촌이라고 하는 곳에 산다든지 네. 요새는 또 뭐 이 고시촌들이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시텔 뭐 그런 곳이나 뭐 아니면 이제 여인숙 이런 데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이고요. 보도를 통해서 계속 알려졌지만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층의 비율, 네.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통 빈곤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 때 거의 12% 수준이었는데 예. 그것보다 지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예. 빈곤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는 까닭이라는 챕터인데 책 속에요. 왜 빈곤이 발생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네.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노동으로 일한 소득이 적어지면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빈곤층이 늘어나는 이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 거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네. 중소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따라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이 낮고 또 끊임없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왜 고용의 질이 자꾸 악화되고 있느냐, 왜 네. 일자리가 자꾸 불안정해지느냐 하는 원인을 따져보면 뭐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이 됩니다. 뭐 예컨대 주류경제학에서는 예. 테크놀로지의 발전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위 그 노동의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다시 네. 말하면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그 산업이 발전하고 그런 기술 집약적인 발전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소위 이제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네. 모든 그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 소위 자본에 투자되는 자본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소위 투기 자본들은 어떻게든 이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를 원하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그 만만한 방법이 노동자 몫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적게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우리가 흔히 임시직, 일용직, 뭐 파견직 이런 그 노동의 형태를 유형을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임금을 적게 주고 예. 일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사회보험 같은 것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그런 소위 나쁜 일자리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자꾸 그런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여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하자면 노동을 자본의 어떤 상생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예. 뭔가 하여간 이익을 많이 뽑아내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의 지위 자체가 자꾸 낮아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빈곤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저 이 얘기를 적어 놓으신 게 인상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하나. 이것도 참 안타깝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일 텐데 이 미약한 계급 의식이나 계급 부정 투표 행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흔히 예를 들면 노동자 또는 하여간 서민, 네, 그 영세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그러한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를 해야 마땅한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더라. 네. 오히려 반대로 대기업이나 예. 부자들을 옹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아해하고 네, 또 실망도 하죠.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이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예. 어떤 합리적인 사고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치가 개입된 그런 판단이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 정당들이 네, 자기네 스스로를 이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예를 들면 경제가 나빴을 때 그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건 뭐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오히려 문제는 뭐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또는 신앙심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소위 이제 경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점점 그 삶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네, 소위 위기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그 머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찬찬히 집중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쉽사리 그러한 그 보수주의자들의 그러한 그런 감정적인 선동에 뭐 휩쓸리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이제 그러한 설명도 어느 정도 그 타당할 테지만 우리나라에 또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말하자면 어쨌거나 이제 그 뭐 노동자나 서민들이 자신들의 정당을 선택하려면 네, 진정 그들의 계급을 그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 정치사를 보면 실제로 이 이념적으로 스펙트럼 선상에서 오른쪽 정당만이 존재해 왔잖아요. 소위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서민들이 우리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해 준 정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그렇죠. 진보 정당이라고 할 하기에는 수가 없죠. 예. 네. 그렇게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컨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별로 차별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노동자 편에 또는 농민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보기에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자신들을 위해서 진정 자신들의 삶을 낫게 해준 경험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유권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치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가 그렇게 잘못 흘러온 탓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속에서 진정 우리가 당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은 저는 정당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재작년이죠. 이제 2012년 총대선이 벌어졌던 2012년은 뭐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은 일단 차치하고요. 그래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힘마저도 위축돼 버리는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서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그 이면에 있는 복잡다단한 얘기들 떠나서 결과적으로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적인 정당이 싹을 틔울 수 없었던 그러한 척박한 풍토 속에서 네. 그나마 이제 과거에 이제 어렵게 이제 싹을 틔웠는데 그것이 미처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뿌리 내리기 전에 네. 소위 이제 자충수를 두어서 그나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예.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충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숙인 이야기라는 챕터도 장도 있어요. 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빈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조사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생애사를 이렇게 듣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다 노숙인이 됐는가 이런 얘기를 모두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정말 저 사람들의 얘기가 특이한 얘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공통으로 가졌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 생애 과정을 보면 특별히 엄청나게 잘못을 했다거나 정말 당신들은 노숙인이 되는 게 싸다라고 손가락질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이렇게 험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네. 본인들은 그걸 나름대로 이제 극복하려고 했지만 물론 그런 가운데 자잘한 실수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은 결코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더라 하는 결론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노숙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어떤 단편적인 뭐 행동을 보고서 너희들은 이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흔히 갖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떠맡고 있을 뿐이라고 어떻게 보는 보면 게 그래서 맞지 저는 않을까요?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예. 비유를 했습니다. 그 의자놀이라고 하는 게임. 네. 그러니까 사람 수보다 이제 의자의 개수가 적고 그걸 빙빙 돌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경쟁 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인가? 뭔가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거나 뭔가 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뭐 남을 야멸차게 밀쳐내지 못하거나 뭐 이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불운이 찾아온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저 생애 전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러한 그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때로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뭔가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노숙인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이 잘못했거나 개인이 불운해서 네. 그렇게 됐다고 그칠 게 아니라 만약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만 한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한다면 그렇죠. 네.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모르진 않을 텐데 예, 많이 받으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한테는 조금 무리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그나마 민주당에게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뭐 선거 개입, 대선 개입 사태도 있고 교학사 교과서 논란도 있고 방어하고 막아내야 될 여러 사안이 있지만은 그런 거랑 별개로 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요. 가장 시급하게 조금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나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만약 그 어떤 서구의 선진국들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누구에게나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네.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뭔가 국가나 사회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면 사실 소득이 적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지금 우리 시스템은 모든 것을 개인이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시장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집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모두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사회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사실은 그 밖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조금 낮은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흔히 이제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의료의 문제, 주거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제 민주당을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 철저히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난한 서민들이 민주당을 자기의 정당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민주당이 집권했던 그 시기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평등의 가치가 더 강조되는 그러한 정책과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요사이 불거진 갖가지 정치 사회적인 논란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자체도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대목이 많지만은요. 이 복지나 평등에 관한 담론이 어느새 슬그머니 저 뒤로 밀려버린 그 점이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제가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네. 그러한 소위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해서 예. 사실은 허황된 거짓 이론이나 담론들이 한쪽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예. 예를 들면 부자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면 네. 그것이 투자나 저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네.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예컨대. 예. 또는 민영화를 하면 경제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또 뭐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들. 사실은 이런 거는 대처도 그랬고 레이건도 그랬고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한 실패한 정책들을 여전히 똑같은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부자 감세나 소위 민영화를 하면서 네. 과거에 실패했던 그러한 논리들을 여전히 부르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리즘을 숭앙하는 듯한 모습도 정부 여당에서는 엿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대처의 강경 노선이 예. 마치 그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모델인 양 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느낌을 주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영국이 이제 철도를 민영화해서 얼마나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네. 그 심지어는 다시 그것을 국유화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네. 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은 소장님이나 소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의 또 힘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 10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소장이 쓰고 개마고원이 낸 빈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